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그리고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성공률이 20%에 달해 개발 가능성이 높지만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함께 봤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포항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있다. 이걸 두고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직접 고문이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기자회견에서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습니까? 일단 석유, 가스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4가지 조건이 그 영일만 해역에 충분히 이제 조건 부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 조건이 뭐냐면 기반암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위에 이제 저류층이라고 해서 이제 모래층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는 석유와 가스가 있겠죠. 그럼 이걸 덮을 수 있는 이제는 덮개암이라고 해서 진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탄화수소라고 얘기하는 이제 가스와 석유가 또 존재할 수 있는 그걸 덮을 수 있는 트랩이 존재해야 되고, 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지금 금방 얘기했던 8광구와 6-1광구 그러니까 예. 이제 동해안의 영일만 해역이 딱 조건에 부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인터뷰 가운데서 어제 이제 인터뷰 가운데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성이라든지 타당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해설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파봐야 한다. 한마디로 이제 시추 작업을 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어제 인터뷰의 주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예,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동해 광구의 경우에는 15년 동안 호주의 에너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드사이드가 네.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지난해 1월에 철수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드사이드는 연매출 23조 원, 규모도 좀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있어서 액트지오사와 조금 차이도 있고 지금 다른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왜 발을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히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게 2007년도부터 우드사이드는 호주 석유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시추 작업을 해왔고 분석 작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돌연적으로 2023년도 1월에 철수를 단행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회사, 그러니까요. 규모도 5천 명이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22년 연매출이 16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나 돼요. 이러한 큰 기업이 우리나라의 조강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조강권이라 얘기하는데 조강권을 50% 확보한 기업이 한마디로 거기서 진짜 석유 가스 나오면 로또예요, 로또. 50%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50% 개발 이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이거 철수했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이런 우드사이드에선 철수했고 이게 2023년 1월이었고요. 그다음 2023년도 2월에 여기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액트지오에게 이게 컨설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달이었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분석이 달리냐 이런 것 때문에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 말이 나왔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액트지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우드사이드에서 갖고 나왔던 3D, 2D 탐사 다 했을 거예요. 물리적 탐사 다 했습니다. 물리적 탐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액트지오가 가지고 있는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유망 구조, 그러니까 가스와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확률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고. 우드사이드 그러니까 철수했던 기업에서는 거기까지 분석하지 못했다. 그냥 물리적 탐사만 하고 내부 사정에 의해서 철수 한마디로 이제 퇴장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제의 이야기는 이거였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약간 의구심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의 설명은 이게 경제성 때문에 철수한 것은 아니고 당시 합병 이슈로 인해서 철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이제 뭐 개인의 판단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 추정 매장량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정부의 발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라는 그 기존에 탐사했던 이 기업이 철수했던 이유는 BHP라는 그룹이 있어요. BHP 그룹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그러니까 자원 개발 회사입니다. 여기랑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비용 측면을 따지겠죠. 그러니까 철수할 곳은 철수하고 그다음에 더 할 부분은 더 할 거야. 이렇게 이제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라든지 이런 뭐 캐나다라든지 여기서 이제는 탐사하고 있는 거는 뭐 재정적 이유라도 뭐가 있겠지만 일단은 철수하자로 결론을 내렸던 거고 그래서 우드사이드는 철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철수했을 뿐이지 이게 경제성이 없어서 철수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추정량이라고 볼 수 있죠. 30억 배럴에서 이제 140억 배럴. 그렇죠. 이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이 정확한 분석이라 그러면 이 정도 갭 차이가 벌어지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액트지오도 긴가민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액트지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추정량이 좀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말 그대로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정도 사이에서 매장량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을 뿐이지 정확한 거는 이제 시추를 해봐야 정확하게 이제 탄화수소.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주식시장도 요것 때문에 반응한 건데 탄화수소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뭐 가스와 그다음에 이제 석유의 분자 구조죠. 그러니까 탄화수소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검출이 되느냐 안 검출이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걸 쉽게 그렇죠. 설명드리면 우리가 금 캐러 갑니다. 탄광을 가는데 돌을 이제 캐냈어요. 그 돌을 캐냈는데 거기에 금이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만 더 파보면 금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잖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시추를 3개 뚫었어요. 그 전에 이제는 3개를 뚫었는데 거기서 분석을 했더니 이제 그 우드사이드가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탄화수소가 발견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액티조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탄화수소가 발견만 됐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을 텐데 시추 세공을 뚫어서 봤더니 탄화수소가 발견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약간 이제는 말 그대로 미확실성,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 좀 보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브레오 고문, 액트지오의 고문이죠. 불확실성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고 탄화수소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는데 내용이 좀 어렵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서 지금 이게 시추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성공 가능성 20%, 실패 가능성 80% 고문이 얘기했어요. 이 수치만 믿고 시추 일단 시도해 보는 것에 대한 뭐 시장의 평가나 전문가들의 평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가를 정확히 본다면 해석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탐사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분석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냥 로우 데이터라고 해서 이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액트지오가 그러니까 아브레오 고문이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걸 평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같은 데이터를 놓고 사실상 그 해석의 차이로 영역을 나눠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뭐 내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A 정비소를 가면 얼마나 그러고요. B 정비소를 가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는 정비공의 기술의 능력이겠죠. 그 기술의 능력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탐사 부분, 그러니까 해저의 탐사 부분은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값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드사이드와 액티지오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그럼 여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의 성공률은 어디서 나왔냐? 우드사이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액티지오. 그러니까 액티지오에서 평가했을 때 해석을 했더니 한 20%의 성공 확률이 나온다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저는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게 성공 확률이 20%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왜 그러냐면 성공률이 5% 이상만 돼도 시추 작업을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는 엄청나게 많은 확률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 가이아나 광구가 있습니다. 이 가이아나는 나라예요.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제는 해저가 탐사하게 됩니다. 석유와 가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에 나왔던 확률이 16%였어요. 그때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부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 20%라는 분석이 맞다, 그 확률이 맞다라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시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막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20%의 확률의 분석이, 해석이 만약에 잘못됐다. 아니면 다른 관점에 의해서 과도하게 평가됐다 그러면 이거는 세수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이 액티조라는 기업과 아브레오 고문의 이제 신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믿을만하다 그러면 이건 시추 작업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레오 고문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제 반응을 했어요. 아브레오 고문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해요. 관련된 주가가. 그래서 이런 주가의 향배를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50%는 믿고 50%는 믿지 않았구나라는 이제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시추
막대한 비용 든다 그랬잖아요. 네.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한 공을 뚫을 때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잖아요. 시추 작업을 하는데 한 때마다 1,000억 원. 한 콩 공에 공이죠. 1,000억 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는 최소 5개는 뚫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환율로 본다 그러면 뭐 1,000억 원 정도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가스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21년도에는 이제 끝났는데 동해 가스전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이제는 발견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스를 끌어올렸는데 그 당시에 10번을 뚫었습니다. 10번을 뚫고 실패하다가 11번째 성공했거든요. 그 만약에 요 비율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번이 아니라 10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첫 번째 뚫었을 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뚫었는데 정말로 뭐 우리나라가 정말 운이 좋아서 예. 첫 번째 뚫었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를 보면 한 건데 어쨌든 간에 확률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분석이 맞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경제적 가치는 있다. 왜? 예를 들어서 최소 5번이면 5천억 원이잖아요. 5천억 원 투자해서 지금 뭐 결과성으로 경제성으로 본다 그러면 막대한 이익이 나오거든요. 뭐 몇 천조의 돈이 어떤 이익으로 예. 지금 추산이 되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그 분석이 맞다 그러면 이게 조건부입니다. 예. 그 분석이 맞다는 조건 하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의심이 그거예요. 저는 정말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정말 국민들 시추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그 이제는 분석이 그 신뢰성이 맞느냐 그 조건이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20%가 맞다 그러면 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그 해봅니다. 물어볼게요. 그 아브레오 고문 그 회사 주소지가 개인 자택으로 돼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네, 얘기했잖아요. 네. 좀 해소가 될 만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도 반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는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안심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었는데 일단은 집 주소라는 거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액티조라는 회사 이름이 본인의 이제 집 주소고 휴스턴에 있는 집 주소라는 거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브레오 그 고문은 이게 컨설팅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평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기반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인재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무슨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이제 아브레오 고문이 그대로 했던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그래요, 예. 한 가지 또 하나가 좀 믿을 만했던 게 경쟁 입찰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경쟁 입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쟁 입찰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누가 심사를 받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심사위원은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저명한 분명히 전문가들일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위안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하나의 또 반의 좀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네. 과연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였을까가 물론 그거는 공개가 안 돼요. 저도 이제 정부기관의 그 평가위원으로서 이제 평가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심사위원들도요 보안 약속을 써요. 자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했다는 얘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공개가 안 될 거예요. 누가 심사를 받는지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코멘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코멘트 정도는 밝힐 수는 있거든요. 예.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코멘트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왜 액티조를 선별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위안이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자문단이 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겠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에 대한 또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만으로 보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냥 한 가지 만약에 그 경작 입찰이 예. 결론을 놓고 들어간 거면은 그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간에 일단은 저는 한편으로 안심했던 거는 심사를 받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좀 민감한 주제이기는 한데 어떨까 이게 좀 발표가 나고 처음에 사실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좀 오르는 또 보였다가 네. 많이 좀 빠졌습니다. 네. 이게 좀 발표 시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연관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믿을만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 믿을만하다 그래서 주가가 관련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스공사가 상한가 찍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정말 뭐 저는 예. 30% 오르는 걸 처음 역시나 기록을 찾아보니까 처음 있는 일이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예, 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관련된 주가들이 그러니까 석유 뭐 일자만 들어가면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제 이제는 아브레오 고문에 인터뷰하면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12.59% 빠졌고요. 어제 그다음에 한국섬유가 여기는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왜 빠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테마로 묶여갖고 그냥 섬유자 들어가니까 올랐는데 어제는 1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한 테마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현실이 뭐냐 그러면 그 전에 테마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SK였어요. 그러니까 SK는 원래 가치주였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뭐 세계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테마주로 엮였어요. 그래서 경영권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석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테마가. 그래서 SK가 빠지기 시작해요. 재밌는 게 SK가 똑같이 빠집니다. 빠지고 그게 똑같이 석유 쪽으로 올라가다가 어제는요. 그 가스와 관련된 기업은 다 빠졌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SK가 10%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돈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테마성에 엮여서 들어가시면 매도 타임을 잘못 잡으면요, 이건 딱 그냥 돈이 이렇게 딱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의 수많은 투자금도 달려 있고 아마 네. 지금뿐 아니라 뉴스들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고도 들고요. 크로스 체크라든지 뭐랄까요, 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시추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예. 예, 이게 그 국가 시험,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왜냐하면 평가할 때 자료를요, 사실 외부 노출도 안 되고, 그다음 크로스 체크한다 그러면 그 정부의 자료를 다른 기관에다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로스 체크가 과연 될까 의구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래서 제안해 볼 게 국내 자문단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자문단, 그러니까 국내 저명한 교수님들 학계, 산업계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액티조가 평가했던 부분에 과연 맞는지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좀 줘야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너무 사회적 비용이 크죠. 너무 이게 정치 아젠다가 되다 보니까 뭐 진행할 게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빨리 이 고리를 끊어내고 만약에 정말 확률이 높고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전 적극적으로 12월부터 시초 들어가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추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문단을 빨리 구성해서 한번 이 평가를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찌됐든 잘 분석해서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